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8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는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꼭 찾아보시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도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것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컨트롤 F를 이용하여 찾아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비유동부채가 있단 말이 되겠네요. 매입 채무란 외상 매입금과 직업 어미 매입 채무가 되겠죠. 유동부채가 맞고요. 미직업 비용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을 내년에 갚아줘야 될 때, 유동화 시켜줄 때 대체하는 계정 과목으로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F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시 여기서 컨트롤 F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치시면 나타납니다. 자, 295번에 나와 있죠. 부채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251번부터 290번까지고요. 비유동부채는 291번부터 330번까지가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지금 295번이니까 비유동부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동력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네요. 영업이익, 순매출액,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 판관비, 단기상품 매입액,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을 알아주시면 참 좋은데요. 물론 이 공식은 회계 2급, FAT 2급 요약집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영업비용을 빼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영업이익이 50만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0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 20만원, 매출액에서 뺐더니 50만원의 영업이익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를 이항을 하게 되니까 플러스, 그래서 매출이익은 70만원이 되고요.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됩니다. 매출이익은 지금 70만원으로 구해졌고요. 매출액이 117만원입니다. 문제에서 순매출액 117만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매출액을 넘기면 마이너스 47만원이 되겠죠. 여기가 47만원이 되어야지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원가가 47만원이 구해지고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는데요. 매출원가가 47만원이고요. 기초상품 재고액 17만원, 단기 순매입액이 85만원입니다. 위에서 기초상품 재고액 17만원, 단기 순매입액 85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이항을 시키시면 55만원 되겠죠. 마이너스 55만원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55만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이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꼭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공식이 잘 기억이 시험 칠 때 긴장을 하셔서 기억이 되지 않으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정기본 손익계산서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도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되고요. 이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을 참고로 하셔도 되는데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FAT 시험을 치시는데 이걸 참고해서 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감가상각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이란 말은 가치의 자산의 가치가 감소 또는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각은 보상하여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데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지도금가의 배분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정액법 공식
정률법 공식, 그리고 연수학계법 공식, 이 공식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연수 초기에는 첫 해, 둘째 해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같은 게 정액법이에요.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률법 공식을 한번 보십시오. 정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금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엇입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감가상각비를 매년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갈로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줄어들겠죠. 매년 줄어듭니다. 따라서 첫 해는 많이 발생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 1번 맞는 말이 됩니다. 2번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치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정률법 공식 한번 보십시오. 시도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정률입니다. 여기에는 잔존가액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그렇죠. 정액이잖아요. 매년 같은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정액법이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틀렸죠? 만약에 처분되는 해에 감가상각비가 누락이 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는데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 됩니다.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공식이 나왔네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겠죠. 물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뺐더니 250만원이 되겠네요. 250만원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됩니다. 광고선전비 영업비용입니다. 세금과 공과 기부금 영업외비용이에요. 이자비용 영업외비용입니다. 이자수익 이거는 영업외 수익입니다. 아닙니다. 임차료가 되겠네요. 그러면 50만원에 40만원 250만원에서 90만원을 빼면은 160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앞에 그대로 해두었고요.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뺐더니 250만원이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이 250만원에서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이렇게 찾았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영업외비용, 이자수익, 영업외수익, 임차료 800번대입니다.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정 하나만 한번 찾아볼까요? 임차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전체 눌러주시고요. 자, 컨트롤 F, 임차료 500번대 안 쓰죠. 600번대, 700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차료는 819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다 800번대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5번 주항공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0만원을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올바른 회계 처리는, 자,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입니다. 즉 대손 처리했던 돈을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1급 요약집 1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대손 처리한 명성의 외상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보통예금 150만원 들어온 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한 것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에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대손 처리되었던 대손 충당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2번 선택하시는 분은 좀 심각합니다. 현금으로 회수했다는데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변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에서 꺼내어 쓰고, 그리고 이렇게 대손 처리됐던 돈이 돌려받을 때도 다시 대손 충당금에 넣어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공의 12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12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이네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12월 초 상품 1000개, 100원짜리가 1000개 있네요. 12월 5일 2000개를 매입했습니다. 단가는 120원. 12월 25일 2500개를 팔았네요. 그러면 이거 1000개와 이거 1500개 이렇게 팔았겠습니다. 남은 것은 500개가 남았네요. 12월 말 상품 수량 400개, 수량 차이 500개 남아야 되는데 100개가 없어졌네요. 수량 차이는 모두 정상 감모분이다.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감모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네요. 선입선출법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고요. 출제위원님의 출제 의도는 감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란 판단이 들고요. 감모,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이 감모가 되고요. 공손, 불량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불량품이 공손입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계정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됩니다. 자, 지금은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100개는 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0개가 100원짜리였죠. 그리고 1500개는 120원짜리였습니다. 자, 요만큼에다가 정상 감모분 있죠. 100개. 이거는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120원짜리가 10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 계산해 주시면 29만 2천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더 출제위원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모두 정상 감모,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정상 감모였다면 무시를 하면 될 텐데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개가 남아야 하는데 400개가 남음으로써 100개의 정상 감모가 발생을 했고, 이 100개는 어디에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7번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FAT 1급 48에는 아주 평범하고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저하고 전산회계 2급 요약집, 그리고 FAT 2급 요약집과 FAT 1급 요약집을 충실히 살펴보셨다면 지금까지 문제들은 틀림이 없겠네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통합하여 표시한다는 거.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고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죠. 자산,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죠. 종업원이 아니라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나와 있습니다. 네, 틀렸어요.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을 통하여,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죠.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틀린 사람 찾는 거네요. 선생님, 오늘은 내부 통계에 대하여 학습할 시간이에요.
내부 통제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내부 통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좀 애석하네요. 제가, 이것은 주로 TAT 2급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어서 이 요약 정리 TAT 2급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세부 2급, TAT 2급, 2급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패, 적중 실패가 되겠네요. 이 문제가, FAT 1급에 나온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나왔는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이게 FAT 1급에 나왔다고 해서 뭐 잘못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물론 이 TAT 2급까지 함께 치시는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내부 통제란 국내외에서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 정대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로 내부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내부 통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증대, 그리고 재무 보고의 신뢰성 향상, 그리고 법률 및 규정의 준수가 있고요. 내부 통제의 5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통제 환경을 제공해서 여기에 의해서 리스크 평가,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된 것을 통제 활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정보 의사소통을 하며 이 상황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세세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통제 활동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보 의사 및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죠. 통제 활동, 정보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 평가도 있습니다. 위험 평가 있죠. 저는 리스크 평가를 했는데요. 리스크가 위험입니다. 위험 평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 아니죠. 정답은 승택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못 맞추셨을 확률이 많겠다.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이게 주로 세무에 많이 나옵니다. 주로 세무가 아니라 TAT 2급에 주로 많이 나와서 이 TAT 2급의 요약집에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면 무엇과 손익계산서에는 무엇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비용과 수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비용과 수익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1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즉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에게 나옵니다. 이 틀렸어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818번이죠. 이거는 계정과목 및 지구등록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거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이거 특허권 취득 원가잖아요. 계정과목 이름이 특허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의 취득원가, 이거 건물이잖아요. 유형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이 뜻이, 문제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단 말은 손익계산서에는 비용과 수익이 나타나고요. 이 보기 4개 중에서 비용과 수익이 있다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주항공의 주식 취득 관련 자료이다. 취득시 붕괴로 옳은 것은 자, 이 내용을 제가 하단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 수수료 처리가 핵심이에요. 살다 팔포. 그러니까 단기 매매 정권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줬고 영업 외 비용입니다. 팔 때 수수료는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빼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에 수수료 비용을 더하고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 공인의 주식 1000주 액면가 필요 없죠. 남 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 없습니다.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매입 대금은 수수료 5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1000주인데 6,000원 주고 샀죠. 600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 5만원. 그러면 대변에 현금 605만원이 되겠네요. 차빈이 문제죠. 단기 매매정권은 600만원이며 이 수수료 지금 출제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단기 매매정권 수수료 이 5만원을 어떻게 하게
영업 외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된다는 거,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만 살다 8포고요. 나머지 모든 주식은 살포, 팔포, 나머지 모든 주식의 사고 팔고 수수료는 살 때도 포함, 팔 때도 포함, 살포, 팔포, 단기 매매증권만 살다 8포라는 거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1번, 2번은 말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고. 아울러서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단기 매매 차익을 실현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게 아니라 장기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3번을 찍으셔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실무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풀이집 있죠? 이게 혹시 필요하시면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메일로 이 자료 그대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요약집을 받으신 분은 요약집에 다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화면을 증기해서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파일을 받으셔서 보고 하시면 시간이 절약되겠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1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자, 영세와 면세를 제가 비교해 두었습니다. 영세는 국가 간 이중과세 금지고요. 완전 면세입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고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그리고 면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거. 역진성이란 말은 안 좋은 말입니다. 소득이 작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하는 것을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조세의 원칙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수입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간접세로서 역진성이죠. 수입이 작은 사람이 세 부담률이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역진성이에요. 그것을 완화시키는 게 면세라는 거. 그리고 면세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1번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부분 면세가 아니라 완전 면세 제도죠.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세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부분 면세 제도가 되고요. 불완전 면세가 되겠죠. 불완전 면세가 되고요. 이는 3번은 면세에 대한 말입니다. 답은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세율 제도에서 영세율은 따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라는 것은 물건이 되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아주 자주 출제되는 단골 손님입니다. 자, 이 내용들 아신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데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상품권을 팔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이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실제 현물과 교환될 때 매출이 발생되고요. 상품 매출, 선수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외상 판매, 현금 판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틀렸죠. 대금이 지급된 때가 아니라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때 팔린 것으로 봅니다.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이 완료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넘겨줄 때 팔린 것으로 봅니다.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료가 되겠죠. 전기료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거죠.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주항공의 2021년 2기 예정신고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자, 한번 볼게요. 외상 판매액이네요. 요게 4천만원이 있는데요. 단 매출 할인액 200만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다. 자, 매출 할인이니까 판매인 것 중에서 깎아줬죠. 그러면 매출 할인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4천만원이 파는 것이 아니라 3,800만원을 파는 게 되겠네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공공보조금, 사업성과 관련이 없음. 자, 이렇게 공공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포함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야 돼요. 빼야 되고, 월 19일 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제품의 시가,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적어 놓지를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요약집 몇 번인가 모르겠습니다. 보면 간주 공급이 있고요. 간주 공급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간주 공급 예외에 국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빼야 돼요. 그러면 4천만원에서 이 200만원을 뺐으니까 3,8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간주 공급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요게 68번이니까요. 요 근처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는 칸이 다 모자라서 적지를 않았어요.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간주 공급의 예외 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이건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다음 14번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요약집에 제가 다 잘 해놨죠. 자, 택시 운송을 하는 사업자, 노점상을 행상을 하는 자, 그리고 무임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소매업, 이용, 목욕탕 이런 자, 간주 공급, 즉 자가 공급, 사업 상정료,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게 간주공 뭐랍니까? 죄송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요. 나머지가 하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부동산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두 번째, 택시 운송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노점에 의한 재화의 공급 여기에 나와 있죠. 1번, 2번, 3번은 다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신용장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신용장 구매 확인서 하면 무엇을 발급해야 된다?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우리 문제에서 발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며, 4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만 됩니다. 자, 15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 일반 과세자 주항공의 2021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번 볼게요. 제품의 공급 대가 2,200만원 나누기 1.1이죠. 1 나누기 1.1을 하면은, 자, 공급가 얼마입니까? 공급가 2,000에 부가세 200만원, 200만원 내어야 되고요. 매입세액이 70만원이네요. 자, 매입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입니다. 70만원을 빼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영업부수에서 사용하는 2000cc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승용차고 2000cc니까 이 20만원은 매입세액이 공개가 안 되죠. 불공이죠, 불공. 그래서 50만원 중에 7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매입세액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개되는 금액은 얼마? 50만원. 200만원에서 얼마를 빼고 내면 됩니까? 50만원을 뺐더니 150만원만 납부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으며, 자, 이 문제는 이 부분이죠. 불공 사유에 해당되는 거. 이것만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없이 풀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FAT 1급 48회 이론 모든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글 올려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